KB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물건의 가격, 서비스의 가격 등을 값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이값, 덩치값 같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는 행동이나 대응을 요구할 때도 이 값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속담은 참 경제적인 면이 많은 것 같죠. 한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중에 하나인 카카오가 대기업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덩치값 하라는 건데 속내는 조금 복잡합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봅니다. 또 술값 낼 돈이 아쉬워서 집에서 술 사다 드시는 분이 많아졌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수 경기가 더 얼어붙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그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2016년 4월 4일 월요일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네, 월요일 오후 3시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처에 유령 회사가 발견됐다라는 취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잠시 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계 소비 감소하고 있지만 모바일 쇼핑 등의 소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행들이 총선 이후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원 최명용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이 조세회피처라고 하면은 보통 해외 세금 탈루를 위해서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 이런 걸 말하는데 이번에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씨의 이름으로 조세회피처에서 유령 회사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인터넷 탐사보도 전문 매체이죠. 뉴스타파라는 곳에서 오늘 그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 ICIJ와 공동 작업을 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굉장히 방대한 양이 들어있고 이 중에서도 한국과 관련된 파일만 15,000건, 또 한국 주소를 기재한 한국인의 이름이 195명이 발견이 됐는데 네. 이 중에 노재헌 씨라는 이름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노재헌 씨는 2012년 5월 18일 버진 아일랜드라는 영국령에 세개 회사를 설립해서 주주 겸 이사로 취임을 했는데요. 네. 세개 회사 모두 1달러짜리 주식 한 주만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로 나타났습니다. 네. 세개 회사의 이름은 원 아시아 인터내셔널, GCI 아시아, 루제스 인터내셔널 이 세 가지 회사인데 이 세 개 회사도 서로 지분으로만 얽혀 있고 노 씨가 지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한 번 넣었다가 퇴사한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요. 네. 노재헌 씨 본인의 주소도 홍콩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서 처음에는 한국 계좌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름을 가지고 이제 찾다 보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것이 이렇게 발각이 됐습니다. 네. 노재헌 씨는 이 뉴스타파 측에 개인적인 사업 목적과 이혼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이지 개인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것은 없다. 비자금 의혹과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이라든가 이 뉴스타파 쪽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또 이 노 전 대통령과 SK그룹 간 사돈관계인데요. SK그룹의 비자금이 혹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작은 이동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세 회피처냐 조세 피난처냐 논란이 있었는데 피난은 아니고 회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가계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데 온라인 모바일 쇼핑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이건 좀 독특한 뉴스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세 아닌 대세일 텐데요. 통계청이 오늘 2016년 2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네. 2월 소매 판매량은 29조 1,806억 원, 작년보다 한 2.9%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네네. 이 중에 온라인 쇼핑 거래량이 4조 6,918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 중에서 모바일 쇼핑 거래는 54.0%가 늘어난 2조 3,914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통한 거래는 폭풍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건데요. 네. 작년에 온라인 쇼핑은 매달 전년 동월 대비 10에서 20% 정도 늘어났고 모바일 쇼핑도 40에서 90% 정도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모바일이나 온라인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간다, 신뢰가 안 간다라는 비판이 있지만 대세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방, 화장품, 가구, 스포츠, 레저용품 이런 것 등이 한 30에서 40% 정도씩 성장을 했고요. 네네. 모바일 쇼핑에서는 소프트웨어 거래가 전년 같은 달보다 118%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스마트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 등을 통한 것도 많이 좀 늘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가방이라든가 음반, 비디오, 악기, 가구 이런 좀 굵직한 큰 물건들도 모바일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그런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온라인 쇼핑 거래 중에 모바일 쇼핑 비중이 51%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쇼핑의 대세는 모바일, 온라인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내수도 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전략을 짜면 해결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무이자 할부 보통 뭐 혜택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일시불로 전환을 하면 포인트를 쌓아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 개정안 이것을 내놨는데요. 뭐 빨리 할 수 있는 건 6월부터 하고 좀 준비가 전산 같은 거 준비가 필요한 것은 10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이자 할부 결제를 한 뒤 중간에 이 일시불을 바꾸던가 즉시 결제를 하는 경우에 네. 그 해당되는 무이자 할부의 비용을 신용카드사가 원래는 부담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건데 네네. 그것만큼 이 회원이 먼저 결제를 했으니까 네. 그 비용만큼은 포인트로 돌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약관이 바뀌는 겁니다. 요 관련돼서 이 전산 개발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 경과 일수 같은 것을 포인트를 얼마나 적어넣을 해야 될지 이런 전산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있어서 10월부터 요 같은 제도가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이외에도 다양한 그 신용카드 이용 약관이 바뀌는데요. 6월부터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해외에서 물건을 샀다가 이거를 취소를 한 경우 과거에는 환율 변동폭에 대해서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을 했어야 됐는데 네. 앞으로는 이것도 취소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 손익도 카드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일이 됩니다. 네. 또 카드를 갱신 발급할 경우에 최초 연도에 대한 연회비들 또 면제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갱신 발급은 단순한 최초 발급이 아니기 때문에 연회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약관이 바뀌는 거고요. 네.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을 할 경우에 잔여 유효기간까지는 재발급을 보장을 한다던가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판매 중단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그 잔여 기간 동안만큼은 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게 이렇게 약관이 바뀝니다. 네. 카드 대금을 초과 입금을 했을 경우에 이거를 즉시 반환하도록 그렇게 바뀌는 것도 있고요. 정지나 해지된 카드가 해외에서 미승인 거래를 일으켰을 경우 이건 거의 열아홉은 도난카드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이것에 대한 사용 금액을 카드사가 회원에게 즉시 고지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서 조금 고객 편으로 약간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자, 은행들이 수수료를 인상한다. 수수료 얼마 전에 올린 것 같은데요. 총선 이후에 대거 수수료 인상 채비를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월에도 이미 수수료 올라간 게 있었는데요. 네. 계속 수수료 가지고 좀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 눈치 보는 게 살짝 좀 누그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수수료 인상 러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신한은행이 이달 25일부터 4월 25일부터 영업점 창고에서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부과하는 송금 수수료를 $20,000 초과 금액에 대해서 종전까지 2만 원을 정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25,000원으로 이렇게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에도 창고에서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의 돈을 송금할 때 그 수수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을 했었고요. 또 은행 마감 전에 자동화 기기로 1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체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린 바 있었는데요. 네. 4월에 들어서 또 한 번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시티은행은 작년에 이 은행 창구에서 돈을 입출금을 하는 그런 것은 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로 일단 보류는 해놨긴 했는데 총선 이후에 이걸 다시 좀 논의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작년에 이 금리나 수수료, 배당 이런 것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불개입 원칙을 발표하기는 했었습니다만 네. 여전히 총선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게 모르게 이제 창구 지도를 해왔는데요.
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런 눈치 보기가 조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 인상 것이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 은행들이 이 외국 은행에 비해서는 수수료 부과하는 게 좀 싼 것은 맞긴 한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은행권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최명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한 주의 시작 증시가 어떤 모양새로 또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오늘은 제일 큰 뉴스는 저희도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지만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뉴스였긴 했는데요. 오늘 증시 상황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일단 오늘이 뭐 절기상 청명절인데요. 네. 오늘 모처럼 말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에 매수를 들어오면서 양시장이 좀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5.4포인트 올라서 1978.97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6.29포인트 올라서 696.98로 끝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군은 의료 정밀 쪽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4.38% 오르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반대적으로 이제 뭐 현대차를 비롯한 운동장비 쪽은 실적 부진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좀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2.82% 정도 빠지면서 끝났는데요. 양시장은 대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시총 상위 종목군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오름폭을 키우면서 끝났는데요. 네. 아침 것처럼 이제 발매가 시작된 갤럭시 S7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어떤 소식이 있었고 이어져서 낸드플레이 시장 자체에서 점유율이 40%가 넘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서는 이제 테슬라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가형 보급 모델인 모델 3 자체가 예약 주문을 받았는데 27만 6천 대 가까이 예약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여기 관련된 종목군들 즉 그러니까 뭐 배터리나 네, 네. 그렇습니다. LG화학이라든지 뭐 포스코펜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아직은 뭐 선거철이긴 하지만 정치 테마보다는 기업 위주로 더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듣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분석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 드립니다. 또 소년 가온이 영웅이 됩니다. 정동극장 20년의 기운을 모은 기획공연 가온 티켓 선물도 드립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퀴즈 지금 내드립니다. 자, 총선 선거 운동 기간이죠. 그래서 총선 관련된 문제 좀 내드릴 텐데요. 9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 여야 할 것 없이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당들의 거창한 취지와는 달리 공약, 이게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죠. 그중 하나가 시간당 임금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공약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6,030원인 이것을 8,000원에서 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반발도 크고 또 정규직도 보장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고용 불안만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최저 수준으로 정해놓은 임금. 네, 이 문장에 답이 있네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글자입니다. 지금 정답 보내주십시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만나는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3시 25분 지났습니다. 생생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 보내드립니다. 한국은 OECD 가입 국가입니다. 그만큼 경제 수준과 규모가 돼야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걸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정도 규모와 실적 이상이 되면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 집단에 카카오를 비롯해 셀트리온 등 6개 회사를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국내 순수 IT 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에 지정이 됐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들 회사의 내부 사정은 다릅니다. 기쁨과 환호, 자부심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지원보다는 규제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 연결합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대기업 집단이란 말도 오늘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대기업 집단이 무엇이고 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업들 어떤 이유로 추가됐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이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 두 회사가 상대방에 서로 이제 출자를 하게 되면 이 자본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 지분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게 A 기업이 B 기업에 출자하고 B 기업은 다시 또 A 기업에 출자하면 네. 이게 사실상은 이제 회계상으로는 자본금이 늘어나지만 실제로는 네. 늘어나지 않는 이런 자본을 저희가 가공자본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가공자본을 통해서 이 지분율을 올리는 그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이 상호 출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지정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6개 기업 집단, 그 다음 카카오나 셀트리온 등 6개 기업 집단이 새로 지정이 되고 2군데가 이제 빠졌죠. 네. 이 5조 이상 되는 규모고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유, 뭐 이를테면은 이 업계에 좀 주력이 될 수 있는 큰 회사들을 좀 규제하기 위한 목적일 텐데요. 이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에 들어갔다라는 얘기, 지난번 이 멜론과 합쳐지면서 이제 자산 총액이 늘어난 건데 사람들이 네이버에 비해서 매출이 3분의 1 수준인 카카오가 어떻게 대기업 집단에 들어갔을까라는 의아함이 많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일단은 뭐 매출액도 이제 네이버가 훨씬 더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도 훨씬 더 큰데 이 자산 총액은 그 다음 카카오가 더 큽니다.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그 최근에 M&A 하면서 그때 자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네. 그 네이버의 경우에는 해외 기업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하면 자산 총액이 5조 원이 넘는데요. 네. 이 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제도에서는 해외에 있는 기업의 자산은 이제 제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 카카오는 이번에 해당이 됐고 네이버는 아직은 이제 국내 기업 자산은 4조 원대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그 5조 원 이하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5조 원을 기준으로 했느냐라는 궁금증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5조 원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일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이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가 상당히 오래되는데요. 네. 이게 여러 번 이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 과거에는 랭킹을 가지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 30대 기업 집단이라는 네. 그리고 이제 금액도 이제 여러 번 조정이 있었는데 사실 2008년에 5조 원으로 이제 바꾸고 그 이후로는 아직 그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그 주장들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오히려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자산 5조 원 기준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해외 법인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언뜻 보기에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본, 대만 뭐 다양한 해외 활동도 하고 있는데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려는 게 가장 큰 취지인데요. 네. 이게 이제 해외까지 하다 보면 이게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네. 뭐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는 뭐 5조 원 이런 규모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인 규제의 어려움 같은 것이 있어서 그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카카오 혹은 이 셀트리온 등의 지정된 기업들의 걱정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시적인 규제만 35개에 달하고 성장판 막히지 않겠냐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거기 때문일 텐데요.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규제를 많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출자가 이제 그 제한이 되고 채무 보증도 이제 못하게 됩니다. 네. 계열사 간 채무 보증 못하게 되고 또 이제 신규 순환 출자도 막히고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뭐 이런 규제도 받게 되고요. 또 네. 중소기업 그 적합 업종에도 진출하기 어렵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카카오 드라이버, 카카오 헤어샵 이렇게 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신사업을 많이 펼치려고 하는데 예, 그 어려워질 수 있죠.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정책이 좀 역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존 계열사의 이 판매를 맡기는 유통을 맡기는 일이 있는데 이것 역시 이제 제재를 받게 되나요? 예, 이게 근데 그 처음에 이제 딱 지정이 되면 그 이 유예 기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동안에 이제 그것을 그 아마 규제 당국하고 그 의뢰를 그 문의를 하면서 네네. 그 어떻게 이제 규제를 이제 그 규제 직접 이제 적용이 될지 그 여부를 네. 좀 더 면밀하게 아마 그 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이 될 소지가 있지요. 네. 자, 이렇게 사실은 좀 우려되는 면이 약간 정부가 신산업을 키우겠다라는 면과 또 이렇게 대기업에 지정돼서 규제를 받는 면이 지금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기업가 중에 인터뷰하셨던 분은 결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또 대기업이 되는 이 성장 단계에 이런 규제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작용하면 기업 키우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도 좀 자주 섞인 말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작용이 뭐 있는 측면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규제의 그 근본적인 취지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그 모든 종류의 출자를 막는 것은 아니고요. 네. 상호 출자를 이제 제한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계열사 간 채무를 하면서 이렇게 그 쉽게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 중소기업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투자자라든가 이 기업과 상대해야 되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기업의 그 무분별한 이 사업 확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뭐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일괄적으로 이런 규제들이 불필요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사실 만든 것이 어떤 대형 기업들이 상호 출자를 해서 가공 자산을 만들어내고 순환 출자를 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이 독과점을 하는 걸 막기 위한 그 기본 취지는 맞으나 이번 사례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삼성과 카카오를 비교했더니 자산만 70배 차이, 뭐 기타 사항들은 뭐 몇백 배, 뭐 근로자 수도 몇백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제재, 규제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공정위가 이번엔 조금 과도하지 않았냐 이런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래서 그 자산 총액 기준을 뭐 네. 5조 원보다 더 상향 조정하는 그런 네. 이제 방안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 예전처럼 뭐 10대 기업 집단이나 30대 기업 집단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 네. 사실 지금 5조 원 기준으로 하니까 이 60개가 넘어가서 네. 이 공정위에서 이렇게 관리하기도 이제 쉽지 않은 실정이거든요.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서 기준을 좀 높일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준을 높이는 거에 대한 목소리는 어느 정도 이제 이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경련에서는 한 10조 원 이상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교수님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규모면 좀 적정할까요? 일단은 그 기준을 만들어서 한 30대에서 40대 기업 집단 정도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아지면 이 관리가 일단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그
그 기준을 좀 높이는 게 좋은데 결국은 공정위에서 얼마나 이제 자기네가 실효성을 높이는 수준에서 규제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말씀하셨다시피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이 중소기업과 성장과 또 기업의 생태계를 위해서 지금 이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규제 자체의 목적은 아주 적합하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런 문제들 혹은 이 기업 규모별로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의 성장 이 투 트랙이 가능한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자산 총액 기준을 올린다거나 이제 그 제도를 좀 바꿀 필요도 있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이 좀 낡은 규제들을 네. 좀 이렇게 좀 새롭게 좀 세련된 규제로 좀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기준 이상이면 뭐 못하게 많이 막는다든지, 네. 뭐 또는 음산 분리 같은 것도 규제의 그 취지 자체는 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네. 완전히 이렇게 원천 봉쇄하는 식의 규제보다는, 네.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견제하는 방식.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중 대표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 소송만 가능하고, 네. 다중으로 이렇게 이 모기업, 자기업, 손자기업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대표 소송이 어려운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중 대표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출자와 관련해서 규제가 없어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이제 굳이 그렇게 가공 자본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확장하려는 유인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다중대표 소송이 가능하도록 과거에 정부에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업들이 무슨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규제보다는 사실 그것을 좀 원천적으로는 막지만 유인은 이제 제한을 하지만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규제보다는 미국과 같은 이제 그런 사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계속 하지 마라. 원천적으로 금지 이런 규제보다는 어떤 산업이 좀 되도록 만드는 어떤 포지티브한 범위 내에서의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였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난 겨울 또 1월부터 제가 이 김우성의 생생경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식상하게 된 말이 불경기라는 말입니다. 워낙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일부 경제 상황은 좋아지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 표현조차 애매한 긍정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지만 소비를 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지갑을 더 꼭꼭 닫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잘 버텨낸다는 주류 음식 서비스 업종도 눈에 띄게 위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술을 파는 가게들이 힘들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소비가 냉각기로 돌아서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판단해야 할까요?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기사 제목들은 이제 불경기여서 2차는 집에 가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주점, 음식점, 옷가게 등의 서비스 업종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산업활동 동향 어떻게 이해할까요? 네, 산업활동 동향은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 업종만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제조업, 광업 쪽에서 생산활동, 생산 출하 재고 수주 이런 것이 다양한 측면에서 좀 담겨져 있어서 네. 사실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속보적인 그런 경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매월 발표하는 자료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간 항상 뭐 수출이나 유가 등의 경제 상황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번엔 좀 술집이라는 게 조금 의외이기도 합니다. 이 주점 분야의 서비스업 생산 지수가 73포인트다.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이제 뭐 생산 지수는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73포인트라는 거는 불변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불변 지수요? 예, 네. 불변 지수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경기 요인보다는 중독으로 해당 산업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냐 이제 이런 지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2010년을 100으로 해서 네. 기준치 100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기준치 100보다 높아지면은 산업이 올라가는 거고 성장이. 네. 100보다 떨어지면 그 산업이 이제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불황이 굳어져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점업이 이제 73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이거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산업은 사실은 2010년 기준 100을 했을 때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건 상당히 좀 산업 자체가 좀 위험하고 좀 불황이 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단지 주점이나 이런 음식점의 생산 지수가 불변 지수니까 거의 아예 장기적인 불경기로 갈 만큼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서민들이 지갑과 주머니를 열어서 소비하는 분야들인데요. 이 지갑 사정이 나빠서가 아니라 집에서는 또 마트나 이 슈퍼에서 사서 드신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 동향 주류 소비 지출은 역대 최고치다. 그러니까 가게에서 술을 사다가 집에서 먹는 건 최고치다. 이런 결과도 나와 있는데 이 소비 패턴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산업활동 동향하고는 달리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 가계 동향 조사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그 각 가게별로 주류 소비 지출 증가율을 구했는데 작년 연간으로는 플러스 6.6%입니다. 그러니까 네. 즉 반대로 이제 집에서는 술을 많이 소비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수 경기가 부진해서 알뜰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다만 이제 주점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술을 파는 모든 업종을 다 주점업이라 그러진 않고. 네. 보통 일반 음식점에서도 이제 술을 많이 팔거든요. 그렇죠. 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음식점업이라고 하는데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점업처럼 그렇게 경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식 문화를 보면 1차에서 끝난다 이런 게 이런 그 주점업 통계에서 바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만큼 뭐 지갑이 좀 얇아졌다 혹은 지갑을 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자영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자영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류 소매, 음식점 방금 말씀하셨고요. 또 학원까지도 큰 낙폭으로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 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개인의 소비 지출 항목은 끝까지 안 변하는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네. 특히 이제 뭐 음식이라든가 의류라든가 특히 이제 교육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아무리 가정 형편이 나빠도 교육비는 잘 안 줄이는 그런 경향이 그렇죠. 있는데 예. 사실은 여기까지 나빠졌다고 하는 거는 이제 내수 경기가 올 때까지 온 것 같거든요. 네. 뭐 우리 수출 경기가 IT나 자동차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한 2년여 가까이 수출 경기가 마이너스였는데 네. 이제 내수 쪽으로 떨어지고 특히 내수 쪽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이런 의류라든가 음식이라든가 학원비라든가 이런 쪽까지 업종들이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아지는 분석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보면 개개인의 소비가 위축되고 지갑이 닫히는 것, 뭐 단순히 말하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면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소득 증가율이 작년 4분기에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한 네. 2년 만에 네. 돌아서긴 했지만 사실은 그 폭도 이렇게 크진 않고요. 그렇다면은 개개인들도 평균적으로 보면 네. 지갑이 많이 그 소득이 줄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향후 경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불확실하고 이런 부정적 전망 때문에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좀 심리적인 면만 개선이 돼도 좀 내수가 훨씬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데 이 지난달 말이었죠.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한국 경제는 위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 뉴스에 보면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건 아니다. 조금 이렇게 애매하면서도 좀 긍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판단하는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 경제를 바라보는 동향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최근에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은 좀 보였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심리지수가 좋아졌다고 실물지표가 바로 따라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물지표만 딱 보면 소비하고 투자가 여전히 마이너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출 쪽에서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있긴 하지만 역시 수출도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고, 네.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역시 수출 쪽에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더 크게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의 한 30% 가까이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네, 중국.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심리지수가 좋아졌다고 해도 실물 경제에 바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은 따로따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심리지수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물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좀 이 심리의 어떤 부정적인 경제를 전망하는 거나 개개인의 소비 심리 같은 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이 정부나 정책적으로는 어떤 카드를 꺼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수출 경기가 이제 빠르게 개선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내수 쪽에서 어떤 자체적인 회복 동력은 없다라고 보고요. 네. 따라서 이제 내수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한다면은 정부의 좀 적극적인 내수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시적 측면에서는 이제 재정과 통화 쪽에서 좀 적극적인 돈을 푸는 그런 경기 활성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소비가 역시 내수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조세 정책이라든가 이벤트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정부에서 사실은 올해 이 상반기에만 상당 부분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내수는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지수들이 결국은 좀 장기화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전망을 더 어둡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해결 방법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좀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든든하고 또 신선하게 장바구니 경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김시아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 AT 사장님께서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오셨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방송 듣고 또 월요일 날 이 코너 기다렸을 텐데요. 네. 오늘이 절기상 청명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늘이 점점 맑아진다. 그런데 실제로 봄비 살짝 내리고 나서 아주 하늘이 서울은 맑아져 있습니다. 낮에는 네. 좀 어떻습니까? 예,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요. 이제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 좀 보이고 있네요. 네.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절기라는 것이 이렇게 때맞춰 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예, 부지깽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속담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젊은 분들도 좋아하시고요. 자, 네. 이번 주 물가 동향 알아볼게요. 여러 가지 지금 물가나 소비 조금 위축돼 있긴 한데 장바구니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역시 배추 가격이 약간 오름세인데요. 네. 저당 물량이 전년 동월보다 감소하게 되면서 출하 물량이 좀 줄어서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 더불어서 무도 제주산 월동무 저장 작업으로 인해서 출하 물량이 감소해서 약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예, 또 건오징어와 메론도 약간 상승세인데요. 이 청명인 오늘을 기점으로 또다시 날씨가 좋아지고 있어서 나들이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나들이 때 건오징어도 좋은 간식거리로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도 강세를 띠고 있고, 메론 역시 출하 지역은 한정되어서 공급 물량은 많지 않은 반면에 이 축제와 각종 행사가 많이 있어서 수요가 좀 증가되어서 가격이 좀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예. 자, 배추, 무는 좀 계속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네.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인데 좀 계속 가격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요즘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외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오징어, 보통 마른 오징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메론, 네. 과일 같은 것들은 조금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오름세 말씀드리면 또 내림세도 말씀드려야겠죠. 내려간 품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주는 깻잎과 쪽파 그리고 주키니 호박이 반갑게도 좀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깻잎의 경우에는 역시 나들이가 많은 행락철을 받아서 쌈채용 수요가 좀 늘었는데요. 네. 그에 발맞춰서 생육도 호전되어서 밀양과 금산지방 출하 물량이 많이 증가한 덕분에 가격은 좀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쪽파의 경우에도 예산과 보성 등 중남부 지방에서요 봄 재배분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공급 물량 증가로 가격이 내림세이고요. 네. 그 주키니 호박도 남부지방 출하 물량은 증가된 반면에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탕과 찌개용 부재료 수요가 이제 좀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방송 듣다가 건어징어도 좀 그렇지만 이 표현들이 조금 다른데요. 주키니 호박이라는 거 흔히 말해서 네. 그 오이처럼 길쭉하게 생긴 호박을 말합니다. 예, 동군 호박이 아니고요. 곧게 좀 뚱뚱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주키니 호박은 오이처럼 약간 비슷하게 생긴 네. 좀 색깔이 좀 진한 호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봄철에 목 칼칼하신 분들은요, 돼지고기 쫑쫑쫑 도막도막 썰어서 이 주키니 호박 또 애호박 이 썰어가지고 새우젓과 함께 이렇게 볶아서 드시면 네. 굉장히 맛도 좋고 예, 목도 시원해지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벌써 또 배가 고파지는데요. 자, 가격 내린 품목 중에 또 요리 한번 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음식이 좋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식재료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바로 깻잎입니다. 깻잎이요. 네. 예. 그래서 깻잎은 이 쌈채소로도 아주 애용이 되지만 이번 주는 비싼 배추로 만든 김치 대신에 그 못지않은 밥도둑 깻잎 된장장아찌를 만드는 법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이거 한 장 올리면 밥 큰 한 숟갈이 이렇게 그렇죠. 예, 소비가 되죠. 이 이름 듣자마자 군침이 도는데 재료랑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주재료는 깻잎이고요. 한 100장 정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깻잎류의 장아찌는 오래 두고 먹어도 쉽게 상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만들 때 많은 양을 만들어서 밥 반찬으로 이용하셔도 좋겠고요. 네. 깻잎이 준비됐으면 이제 부재료로 된장 3컵, 네. 소금 약간, 참기름 한 작은술, 네. 또 통깨 한 작은술, 네. 그리고 이번 주 가격이 내려간 쪽파도 송송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쪽파도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양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PD님께서 요리 얘기 또 해주셨는데 네. 요리에 일가견이 좀 있으시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네. 네. 이 부재료들은 이 된장 양념을 구성하게 되고요. 네.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버무려져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좀 맛 좋은 깻잎 장아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깻잎은 한 장씩 소금물에 헹궈서 물기를 모두 빼고 네. 꼭지 부분은 자르지 말고 7장 정도씩 묶어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수한 된장을 떠서 장아찌를 담을 밀폐 용기에 넓게 펼치고요. 네. 이 준비한 깻잎 묶음을 넣고 다시 그 깻잎 위에 된장 바르기를 켜켜이 해서 된장에 깻잎이 완전히 쌓이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후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요. 이렇게 된장을 담근 깻잎을 서늘한 곳에서 한 달 정도 두면 이 된장 맛이 깻잎에 잘 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꺼내서 참기름과 다진 파, 통깨를 솔솔 뿌려 먹어도 맛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한국 음식은 이렇게 시간을 품고 있어서 맛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는 네, 참으셔야 되고요. 깻잎과 된장의 조화, 이 향이 좀 둘 다 강하긴 한데 네. 이렇게 합쳐지면 굉장히 독특하고 맛있잖아요. 영양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타민C가 풍부한 깻잎을 이 고단백인 된장에 삭혀서 먹으면 깻잎에 모자라는 영양소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이 면역력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된장이 너무 짜다면 많이 바르지 마시고 살짝만 발라줘도 깻잎에 간이 충분히 배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통 이 된장독에 이렇게 깻잎을 숨겨두신다라고 어른들은 표현을 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깨 그리고 또 참기름, 소금 약간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참고로 콩잎을 혹시 드셔보신 적 있나요? 콩잎이요. 깻잎과 비슷한데요. 콩잎은 네. 독특한 게 이 된장에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발효가 됩니다. 흔히 삭는다라고 하죠. 썩는 건 안 좋은 거고 삭는 건 좋은 건데요. 콩잎은 된장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된장을 많이 해서 넣어두시면 네. 약간 발효가 됩니다. 삭는데요. 그 향이 굉장히 독특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너무 강하다라고 하시는데 또 좋은 면이 있습니다. 깻잎에 이어서 제가 콩잎을 한번 제안해 드려봤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사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요. 네. 자, 불경기인데요. 이렇게 밑반찬 짭짤하게 많이 해 두시고 나서 여러분들 또 밥하고 드시면 굳이 비싼 반찬 안 사시더라도 알뜰한 장바구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시아 대리님이 이렇게 알뜰 장바구니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T 한국농수산식품공사의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정답 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 답은 제일 먼저 온 답인데 약간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9,000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시급, 아토아빠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최저임금이 맞는 표현이고요. 자영업자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대기업과 같은 최저시급에 죽어납니다. 예, 아주 군소 자영업자분들은 또 어렵죠. 이런 부분들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발표해 드릴게요. 7962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좀 더 인상됐으면 합니다. 10,000원까지는 아니어도 7,000~8,000원만 돼도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많이 받는 만큼 또 많이 쓰셔서 내수도 도움되면 좋겠네요. 2184님 연극 티켓, 정동극장 공연 티켓 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규직에 대한 고용 안정 정책도 필요합니다. 예, 받는 돈도 중요하지만 또 고용 안정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예,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참여로 생생경제 만들어집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